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HK연구소수 윤재하입니다. 오늘은 한반도와 자유 그리고 북방 칼럼 시리즈의 7번째 시간으로서 자발적 빈곤을 택한 조선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근대 왕조 중 현대사회와 시기적으로 가장 가까웠던 조선은 세계적 관점에서 봤을 때 참으로 독특한 나라였습니다. 구한말, 서양에서 온 사람들이 조선을 향해 불렀던 또 다른 이름, 은둔의 왕국은 외국과의 교류 상대라고는 중국밖에 없는 상황을 비꼰 조롱에 가까운 표현이었죠. 공교롭게도 같은 조선이라는 이름을 공식적인 국가명으로 삼고 있는 북한, 다른 말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멸칭 또한 은둔의 왕국이라는 사실은 비록 북한에 한해서지만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한반도의 은둔적 행보와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편의점에서 파는 아이스크림 콘을 사서 맛있게 먹던 도중 포장지에 적힌 원재료명을 물끄러미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별다른 생각이 없었죠.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원재료명까지 뚫어지게 볼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저에게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의미 없는 글자들에 불과했지만 포장지에 적힌 재료 목록과 그것들의 원산지를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어느 순간 이 작은 아이스크림 콘은 세계 각지에 사는 무수히 많은 사람의 노력이 집합된 결정체라는 사실이 서서히 마음속에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손 안에 있는 이 사소한 먹거리는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등 세계 거의 모든 대륙에서 생산된 재료들이 한국의 어느 공장으로 모여서 혼합되고 가공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에서 가공된 밀가루, 말레이시아에서 재배된 야자유와 코코아 분말, 네덜란드에서 혼합된 분유,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서 길러진 바닐라 빈 등을 생산하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했는지 처음엔 잘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최소 수천에서 많게는 수만 명의 사람이 노력했을 결과물이 이 작은 아이스크림 콘에 녹아있다는 사실은 결국 저에게 일종의 경이로움마저 느끼게 했죠. 사소한 물건 하나에 지나친 의미 부여를 하는 거라고 여겨질 수 있으나 이후 지리학자로서 저는 아이스크림 콘을 한 입씩 베어 먹을 때마다 재료가 만들어진 국가를 하나씩 되새기기 시작했으며 이를 만들기 위해 투입된 수많은 노력과 생산 과정에 경의를 표하는 과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최소한 저에게 있어서 이는 작지만 놀라운 경이로움이었던 것이죠. 현대사회는 이렇듯 우리에게 놀라움으로 가득 찬 일을 너무나 손쉽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만약 현대 기술과 글로벌 생산 체제의 도움 없이 하나의 개인으로서 아이스크림 콘을 만든다면 우리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미국, 캐나다, 독일, 호주 등 2억 만리를 백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재료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한데 모아서 가공해서 제품을 완성시키는 과정은 수많은 도구와 정교한 기술, 재료에 대한 해박한 지식 등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이는 개인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며 다양한 재능을 가진 수많은 사람의 협력이 동반될 때 가능해집니다. 편의점에서 고작 1,800원이면 살 수 있는 아이스크림 콘은 세계적인 생산 협력 체제가 없다면 이보다 수백, 수천 배의 가격을 지불해도 사 먹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와 다른 존재와의 연결성이 가지는 평범하지만 중요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각 개인이 가진 능력이 모두 다른 만큼 세계 각 지역에 허락된 환경 역시도 천차만별입니다. 하나의 물건을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기술과 재료는 매우 다양하면서 이들을 조달하기 위한 협력은 다양한 존재가 서로 원활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가령 아이스크림 콘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누구는 분유로 달달한
크림을 만들 수 있지만 밀가루가 없어서 과자까지는 만들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닐라가 재배되는 지역에서 코코아 분말을 만드는 기술은 가지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만일 이 모든 재료와 기술이 한 곳에 모여 있다고 해도 콘을 감쌀 포장지를 만들지 못하면 하나의 상품으로 팔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냉동고가 탑재된 트럭과 유통망을 공급할 수 있는 소매업체 경영 노하우, 이런 것들이 내 손에 아이스크림이 훼손되지 않고 안전하게 운반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해주었죠. 제가 1,800원짜리 아이스크림 콘을 편의점에서 구매한 행위는 한국의 한 빙과류 공장이 전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기술과 재료를 모아서 만든 상품을 유통업체와 제휴해서 판매했던 과정의 최종 단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각 단계에 존재하는 재료와 기술, 지식 등이 생산 과정에서 서로 치밀하게 연결되어서 협력한 결과들입니다. 비록 생산과 유통 과정에 참여한 주체들이 이러한 연결성을 의도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제가 아이스크림 콘을 맛있게 먹든 말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원재료와 기술, 지식,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돈을 벌기 위해 해당 생산 과정에 참여했던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과정은 어떤 초인적인 존재가 치밀하게 기획해서 성사시킨 것이 아닙니다. 대신 이는 서로 자신이 가진 비교 우위를 잘 활용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들이 계약관계로 연결돼서 벌어진 일들이죠. 하늘에서 만약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는 마치 잘 조직된 하나의 생산 체제를 감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인간이 치밀하게 협업하는 개미 조직을 관찰하듯이 말이죠. 하지만 전 세계에 서로 분절되고 파편화된 기술, 자원, 지식 등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될 수 없다면 그들은 아이스크림 콘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협업 체제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그만큼 부를 축적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연결성이라는 것은 세상의 다양한 존재들이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보완하는 가운데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 협력 수단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누군가는 조선이 맞이했던 주요한 역사적 비극으로 임진왜란, 병자호란, 구한말 시기의 몰락과 일제 침략 등을 꼽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선의 비극이 가진 뿌리는 건국 초부터 시작된 조선 특유의 폐쇄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조선은 나라가 유지됐던 518년 동안 외교의 대부분을 오로지 중국하고만 맺었으며 임진왜란 이후 그나마 일본과 통신사를 통해 제한적인 관계를 이어갔을 뿐입니다. 이는 건국 당시에 동아시아 주변 정세와 조선이 택한 국가 이념, 그리고 한반도의 지리적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조선이 가졌던 독특한 폐쇄성은 국채의 안정적 보존에는 효과가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국력을 기르기 위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할 경제적 기반은 형편없는 수준으로 전락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연결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 조선의 단순한 대외적 관계는 국가적인 생산과 무역 활동을 심각하게 훼손한 주된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유라시아 대륙 동쪽 끝에 자리한 한반도는 사실 외부 세력과 폭넓은 관계를 맺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을 가진 지역입니다. 비행기를 비롯한 각종 교통수단과 인터넷 등을 포함한 통신 인프라가 발달한 현대사회에서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한반도의 공간적 폐쇄성은 지난 수백 년 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으로 이어주는 북방지역의 정세가 어떠하냐에 따라 한반도를 통치했던 왕조들은 외교관계 수립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중국 대륙이 한창 분열로 인해서 혼란을 겪었던 시기에 고구려는
활발한 정복 사업을 통해서 만주와 연해주, 요동반도 등 북방 지역과 한반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동아시아의 맹주로 거듭났습니다. 이후 수와 당에 의한 중국의 통일이 이루어지자 한반도 왕조들에 대한 대륙 세력의 도전은 본격화되었습니다. 비록 당나라의 고종에 의해서 백제와 고구려가 순차적으로 멸망하긴 했지만 중국을 지배했던 왕조 중 가장 개방적이었던 당나라의 외교 정책은 이후 통일 신라에까지 실크로드의 손길이 닿게 해주었습니다. 해상과 육상 실크로드를 통해서 신라의 수도 경주까지 도달한 로마와 중앙아시아의 진귀한 물건들은 당시 한반도가 국제무역의 마지막 종착지로서 경제적, 문화적 번영을 누릴 수 있게 해주었죠. 지금도 경주에 남아있는 많은 석상 중에 당시 신라를 드나들었던 페르시아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석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통일 이후에 신라가 북방과 대륙 세력의 활발한 실크로드 무역 네트워크에 편승해서 국제적 외교 관계를 활발히 이어나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송나라와 몽골 시기까지 이어졌던 유라시아 동서무역 축은 그러나 명나라 때에 이르러서 명맥이 끊기고 맙니다. 이민족의 침략에 지친 중국의 새로운 한족 정권이었던 명나라는 외국과의 무역 대신 자급자족을 통한 쇄국을 펼쳤으며 그 여파는 조선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스스로 중화세계의 질서에 편승하여 성리학 중심의 국가 이념을 채택한 조선은 산농공상이라는 직업적 신분 질서를 확립하고 철저한 그들만의 삶을 이어나갔습니다. 전적으로 중국과의 조공무역 형식만을 유지한 채 제한적으로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국제 교류는 가뜩이나 지리적으로 고립되었던 조선의 폐쇄성을 더욱 두껍게 만들었던 것이죠. 중국 넘어 세계와의 물질적 그리고 사상적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조선 사회는 세종 치하에서 잠깐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룬 것 외에는 물질 문명의 진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가적으로 행해진 상공업의 천시는 조선의 경제를 더욱 위축시켰으며 거의 모든 백성이 농업에만 의존한 결과 조정의 조세 수입은 빈약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고려 말 세금으로 피폐해진 민생경제를 반면교사 삼아서 백성들에게 세금 부담을 줄여주자는 게 조선의 국가적 방침이긴 했지만 문제는 부족한 국가 재정이 사회, 경제, 문화, 정치적 영역에서 광범위한 부작용을 불러왔다는 점입니다. 국가 관료들에게조차서 제대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던 탓에 전국에 파견된 수령들은 백성들을 착취하는 탐관오리로 변질될 수밖에 없었으며 관군의 전투력과 국가적 인프라 시설은 거의 유지될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이렇게 빈약해진 국력은 더욱 빠른 속도로 쪼그라들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실리적 경제정책과 국방력 강화를 추구하지 않았던 것은 명나라의 조공관계 속에서 지정학적 안전망을 확보했다고 그들이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나라 전체의 긴장감과 활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국가 발전을 위한 조선의 시간은 멈춰버렸으며 이는 임진왜란이라는 국가적 재난을 직면하고서도 제대로 된 초기 대응을 할 수 없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청나라가 대륙의 새로운 주인이 되면서 조선은 더욱 원리주의에 입각한 성리학적 세계관을 고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임진왜란 이후 실리적 마인드를 지녔던 일본인들을 조선 통신사들이 한없이 깔봤다는 역사적 기록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사실 일본은 이미 임진왜란 이전부터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와의 꾸준한 교류를 통해 과학기술과 근대적 경제관념을 선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지 메이지 유신만으로 일본이 급격한 근대화를 이룬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조선 통신사들은 내심 그러한 일본의
발전된 모습에 놀라하면서도 그들이 오직 성리학적 세계관을 제대로 장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미개함의 프레임을 일본인들에게 씌웠습니다. 이는 세계적 정세 변화와 국가 발전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조선 관료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줍니다. 임진왜란 이후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 도공들이 통신사들의 귀양 권유를 대부분 거절했던 사실은 잘 알려져 있죠. 일본 관료들은 조선 도공들의 기술을 우대했지만 고향에 돌아가면 천민에 가까운 신분으로 다시 곤두박질 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조선 도공들은 굳이 조선으로 귀향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조선 후기 실학과 상공업의 발전은 자본주의 맹아론의 주요 근거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것이 유의미한 흐름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획기적인 변화가 발견되어야만 하지만 아쉽게도 조선은 일제강점기에 접어들기까지 빈약한 국가 재정과 경제 수준에 허덕여야 했습니다. 상공업의 발달로 국가 경제가 든든하게 뒷받침되었다면 쌀로 지급되는 급여에 모래를 잔뜩 섞어서 군인들의 그러한 분노를 일으킨 이모군란의 그런 계기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조선보다 훨씬 이전의 왕조였던 신라나 고려도 때에 따라서 수십만의 관군 동원력을 보여줬던 점과 비교하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망국으로 치닫는 시기에는 어느 왕조든 비슷한 종류의 패단이 발생하기 마련이지만 유교적 이념에 갇힌 채 대외적 연결성 제고와 국가 경제 발전으로의 소홀함이 시작부터 끝까지 이어졌던 조선 사회의 폐쇄성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한국인의 놀라운 창의력과 근면함이 가진 저력을 강하게 신뢰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민성은 현실적인 정치 시스템과 실리적 세계관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을 때 국가적인 발전으로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구한말 조선에 방문한 서양인들은 새벽같이 일과를 끝내고 하루 종일 잠만 자는 조선 남성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양인들을 더 놀랍게 한 것은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만주로 이주한 조선인들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도전 정신과 삶에 대한 에너지를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두 조선인 사이에 삶에 대한 자세를 가른 원인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조선의 관료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을 뿐인 것이죠. 이 작지만 거대한 차이는 조선사회 특유의 성리학적 굴레를 넘어 사유재산을 존중해주고 한반도 외부의 시장과 연결이 가능해지도록 한 환경적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도 여전히 실리적 사고방식을 거부하는 관료적 폐단이 존재합니다. 대외적 연결성 제고와 경제적 자유를 방해하는 조선사회의 관료적 유산은 생각보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우리의 의식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는 끊임없이 점검되어야 하고 경계되어야 할 우리의 자아상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